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한양으로 향하는 험준한 고갯길을 힘겹게 넘어가는 두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는 늦가을의 저녁이었고 인적조차 드문 깊은 산속이라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늘은 금세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멀리서 희미하게 깜박이는 주막의 등불 하나가 이들의 지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어두운 바다 위를 떠도는 배를 안내하는 등대처럼 고단한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배고픔을 달래줄 유일한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앞장서서 걷는 이는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이번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이 진사댁의 외아들 이도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글 공부에만 매진한 탓에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 책 읽는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으나 세상의 거친 풍파를 직접 겪어본 적은 거의 없는 유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비단 먼 길을 떠나는 여독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는 이 도령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머슴 돌쇠였는데 그는 자기 몸짓만 한 거대한 보찜을 등에 지고도 묵묵히 도령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굵고 힘이 장사라 마을에서 힘쓰는 일이라면 도맡아 하던 듬직한 일꾼이었지만 글이라곤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도령이 한양에서 입을 옷가지와 책 보따리 그리고 여비가 든 엽전 꾸러미가 한가득 실려 있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으나 그는 주인집 도령을 모시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땅만 보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투박한 집시는 험한 산길에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이 도령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돌쇠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는 굵은 팔뚝으로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앞에 보이는 불빛이 틀림없이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주막일 것이라고 도령을 안심시켰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굵고 투박했지만 불안해하는 도령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묘한 힘이 있었고 도령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지팡이를 짚고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였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무언중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낡은 살인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그들을 맞이해 주었고 마당에는 이미 몇몇 나그네들의 짐이 놓여 있어 오늘 밤 이곳에 묵는 이가 그들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주막집 처마 밑에는 말린 시래기와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시골의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돌쇠가 재빨리 다가와 도령을 부축하며 조심스레 평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막의 낡은 기둥과 흙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낡음조차도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나이 지긋한 주모가 인기척을 느끼고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어 마치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주모는 도령과 돌쇠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밤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다며 어서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라고 정겹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껄껄하면서도 다정함이 묻어 있어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자식을 맞이하는 것 같은 푸근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도령은 주모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고 돌쇠는 짐을 처마 및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허리를 펴고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놓은 덕분에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했고 벽에 걸린 호롱불이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어 밖에 찬 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고 구석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낡은 베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윗목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갓을 벗어 옆에 놓고 긴 여정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선비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방으로 들어와 도령의 맞은편 아랫목 문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뜨끈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는 어이구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하며 구수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도령은 그런 돌쇠를 보며 피식 웃음을 흘렸지만 내심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도 저토록 씩씩한 돌쇠의 체력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주무르며 오늘 걸어온 길을 되새겼고 도령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일 넘어야 할 고개를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이 존재했지만 고단한 하루를 함께 마감하는 동행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모가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과 시원한 동치미,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담아 들고 들어왔을 때 방 안 가득 퍼지는 음식 냄새에 두 사람은 동시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숭숭 썰어 넣은 파와 고기들이 먹음직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습니다. 주모는 밥을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을 돌쇠 앞에 놓아주며 힘쓰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한다고 웃음 섞인 타박을 했고 도령에게는 소화가 잘 되도록 국물을 넉넉히 담았다며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소소한 배려가 낯선 객지에서 만난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돌쇠는 주모가 나가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안 가득 밀어 넣었는데 뜨거운 국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는 사람까지 배부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씹는 둥 마는 둥 밥을 넘기며 연신 맛있다, 참 맛있다를 연발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도령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조금 맛본 뒤 천천히 밥을 말아 우아하고 점잖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오랫동안 꼭꼭 씹으며 맛을 음미하는 모습이 돌쇠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도령은 배가 고팠지만 급하게 먹다가 체할까 염려하여 절제하며 식사를 했고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과거 시험에 나올 법한 시구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는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도령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니 오늘 밤은 푹 주무셔야 한다고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도령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돌쇠를 바라보며 자네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내 걱정은 말고 많이 먹어두라고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돌쇠는 도령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하여 해해 웃으며 저는 천한 놈이라 몸 쓰는 건 일도 아니지만 도령님은 귀하신 몸이라 병이라도 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진심 어린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분명했으나 서로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는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국밥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다는 두려움과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돌쇠가 아무런 걱정 없이 밥을 맛있게 먹고 단순히 몸이 고단하면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짐을 지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 녀석은 책을 외울 필요도 없고 글을 지어낼 고민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철없는 생각이 도령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령에게 돌쇠의 육체적 노동은 눈에 보이는 고생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주는 정신적 자유가 탐나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돌쇠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숭늉을 들이키며 도령을 훔쳐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도령이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령님은 저렇게 하얀 손으로 책장만 넘기면 되고 무거운 짐도 안 지고 감 하나 타고 다니면 되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돌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 도령의 정신적 고뇌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오직 육체적인 편안함만이 눈에 들어왔기에 그는 도령의 삶을 막연히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보찜의 무게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마다 도령처럼 고고하게 앉아 글을 읽는 삶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처마 밑에 고드름이 더욱 단단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나그네들도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두런두런 나누던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었고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 심지가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책 보따리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어 호롱불 밑에서 읽으려 했으나 쏟아지는 졸음과 피로 때문에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눈을 부릅뜨며 한자라도 더 보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미 밥상 물리기 무섭게 윗목 한 구석에 이부자리를 펴고 누울 준비를 마쳤는데 그는 머리가 베개에 닿기도 전에 코를 골 기세였습니다. 그는 도령이 아직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먼저 자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어서 자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감았고 이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런 잡념 없이 단잠에 빠진 돌쇠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도령에게는 또 다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잠든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복잡한 머릿속도 저렇게 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령은 잠시 책을 덮고 방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조상들의 눈빛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외로움과 쓸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그리고 그 길 끝에 과연 자신이 원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한양까지 남은 여정은 아직도 멀었고 가지고 온 노잣돈은 넉넉지 않았으며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자리에 누운 도령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돌쇠의 코고는 소리가 거슬리기는커녕 오히려 묘한 안정감을 주어 그나마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방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지만 도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는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돌쇠라면 그냥 짐만 지고 가면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도령은 잠결에 몽롱한 정신으로 이런 생각을 되뇌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도피처를 찾고 싶은 그의 간절한 무의식이 만들어낸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주모가 투덜거리며 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또 누가 왔나 보네. 도령은 잠결에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돌아누웠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산속 주막, 모두가 잠든 시간,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는 평범한 나그네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기이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도령은 다시 눈을 감으려 애썼지만 잠시 깼던 정신은 쉽사리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바깥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파르르 떨리더니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엿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도령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이불깃을 끌어올렸습니다. 주모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는데 평소의 괄괄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소 조심스럽고 공손한 말투로 바뀌어 있어 도령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르신, 방이 마땅치 않은데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모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너무 낮고 작아서 도령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묘한 향내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것은 술 냄새 같기도 하고 묵은 책 냄새 같기도 한 기이한 향기였습니다. 도령은 실눈을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삿갓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얗게 센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허름한 삼배옷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모는 노인의 뒤에서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방이 꽉 차서 이 방에 합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눈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벌떡 일어나 앉아 예를 갖추며 노인에게 아랫목 자리를 권했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며 사양하지 않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했고 코를 골던 돌쇠조차 잠시 숨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은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노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노인은 보찜을 풀지도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삿갓 아래로 빛나는 눈빛으로 도령과 잠든 돌쇠를 번갈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고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도령은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낯선 노인의 존재감 때문에 쉽사리 눕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내어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병은 달빛을 받은 것처럼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묘한 하룻밤의 시작임을 도령은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막의 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호롱불의 불꽃만이 위태롭게 춤을 추며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낯선 노인이 뿜어내는 기이한 기운은 호롱불의 불빛마저 억누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벽에 기대어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삿갓 아래 감춰진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도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책을 집어들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밖에서는 밤바람이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고 문풍지는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서 도령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머슴 돌쇠뿐이었으나 깊은 잠에 빠진 그는 주인의 불안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그윽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선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가 보구려. 어깨에 짊어진 짐이 보짐보다 더 무거워 보이니 말이오. 노인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도령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심을 정확히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화들짝 놀라 책을 내려놓고 노인을 바라보았는데 노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도령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가문의 기대를 안고 떠나는 길이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노인은 도령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잠든 돌쇠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녀석은 몸이 고단하여 코를 골지만 자네는 마음이 고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짐이 무겁다 하지만 실상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인 법이지. 그 말은 도령이 평소에 남몰래 품어왔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어서 도령은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령은 항상 육체 노동을 하는 하인들의 삶이 단순하고 편해 보인다고 생각했었기에 노인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코를 골던 돌쇠가 갑자기 읍냐. 밥 더 주세요. 하고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이더니 방 안에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돌쇠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 낯선 노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이크. 언제 손님이 오셨습니까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가득했지만 특유의 활기가 있어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흩어놓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보며 껄껄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마른 장작이 타는 소리처럼 건조하면서도 기이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일세.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세상 모르고 잘 수 있으니 말이네. 노인은 품속에서 아까 만지작거리던 호리병을 꺼내어 방바닥 가운데에 놓았는데 그 병은 흙으로 빚은 투박한 것이었으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호리병의 마개를 열자 방 안에는 순식간에 형언할 수 없는 그윽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의 야생화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 묵은 소나무의 솔향 같기도 했으며 맞는 순간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달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도령조차 그 향기에 취해 저절로 코를 킁킁거릴 정도였고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 술은 내가 산속을 떠돌며 귀한 약초들로 빚은 것인데 한 잔 마시면 고단한 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두 잔 마시면 마음속의 근심 걱정이 모두 잊힌다네. 노인은 낡은 나무 술잔 2개를 꺼내어 도령과 돌쇠 앞에 놓으며 권했습니다. 긴 밤, 말벗이나 하며 이 술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래는 것이 어떻겠소. 노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특히 근심 걱정이 잊힌다는 말은 현재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는 도령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습니다. 돌쇠 역시 고된 짐질로 쑤시는 어깨와 허리의 통증을 잊고 싶은 마음에 술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주모가 호롱불에 넣을 기름병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방 안에 퍼진 술 냄새를 맡자마자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주모는 노인과 호리병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평소의 넉살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르신, 또 그 술을 꺼내신 겁니까? 여기는 얌전한 선비님과 착한 일꾼이 묵는 곳입니다. 직교슨 장난은 그만두시지요. 주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술을 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도령과 돌쇠는 주모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어리둥절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고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주모도 참 야박하게 구는구려. 이 젊은이들이 너무 고단해 보이기에 내 작은 정성을 베풀려는 것뿐이라네. 이 술이 독약도 아니고 그저 잠시 꿈을 꾸게 해주는 약주가 아니던가. 노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고 주모는 입술을 깨물며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기름병을 내려놓고 나가려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도령에게 나지막이 경고했습니다. 선비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너무 단술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고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주모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지만 주모가 남기고 간 경고의 말은 도령의 귓가에 맴돌며 찜찜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도령은 잠시 망설이며 술잔을 집어들기를 주저했으나 노인은 개의치 않고 호리병을 기울여 맑은 술을 콸콸 따랐습니다. 술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하게 들렸고 술잔에 채워진 액체는 호박색으로 영롱하게 빛나며 도령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이미 주모의 경고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어르신, 귀한 술을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요. 하며 넙죽 절을 하고는 두 손으로 잔을 받쳐 들었습니다. 도령 역시 어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과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합쳐져 결국 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한 잔만 마시고 푹 자면 내일 아침에는 머리가 맑아질지도 모릅니다. 도령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고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잔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고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이들의 운명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건배를 제의하며 자 각자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밤만큼은 다른 세상에 살아봅시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돌쇠가 먼저 술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카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요. 꿀물 같기도 하고 불덩이 같기도 하고 목구멍이 찌르르한 게 기가 막힙니다. 하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금세 불그스레하게 달아올랐고 피로에 찌들었던 눈빛이 풀리며 해벌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령도 조심스럽게 술잔을 입에 대고 조금씩 맛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입안을 감돌더니 목으로 넘길 때는 묵직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편안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물약 같았습니다. 술 기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렬하게 퍼져나갔는데 도령은 단 한 잔을 비웠을 뿐인데도 머리가 핑 돌며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현기증은 불쾌한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 위에 붕 뜬 것 같은 나른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령의 눈에 비친 돌쇠의 모습이 흐릿해지면서 겹쳐 보이기 시작했고 돌쇠가 입고 있는 허름한 무명옷이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글 따위는 모르고 그저 힘만 쓰면 되는 삶. 도령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부러움과 도피 심리가 술기운을 타고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돌쇠 역시 취기가 오르자 평소에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도령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웅얼거렸습니다. 도령님, 도령님은 참 좋겠습니다요. 손에 흙 안 묻히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나도 한 번만이라도 양반님 소리 들으며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돌쇠의 말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뚜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의 취중 진담을 들으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고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롭게 빛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자비로움인지 장난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령과 돌쇠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자신의 몸이 물처럼 흐물흐물해져서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돌쇠는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천장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은 무거운 갓을 벗어던지고 싶었고 돌쇠는 땀에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훨씬 낫다고 확신하며 강렬한 동경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노인의 술과 기묘한 주막의 밤 공기 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부엉이가 부엉하고 울며 밤의 깊이를 알렸고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가는지 가물가물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도령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돌쇠는 이미 반쯤 누운 자세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바꿔보면 알겠지. 도령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중얼거린 말인지 아니면 노인이 속삭인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 역시 양반. 나도 양반. 하며 입가에 침을 흘리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잠든 두 사람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그림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노인은 삿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그토록 원하니 하룻밤 꿈속에서라도 소원대로 살아보게나. 하지만 남의 옷을 입는다는 게 생각만큼 쉽고
편한 일만은 아닐 것이야. 노인은 빈 호리병을 도령과 돌쇠 사이에 놓아두고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잠시 방 안으로 들이닥쳤으나 깊은 잠에 빠진 두 사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지만 공기의 흐름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든 도령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던 미간이 펴지며 투박해지는 듯했고, 입을 벌리고 자던 돌쇠의 얼굴은 입이 다물어지며 묘하게 점잖은 기품이 서리는 듯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두 사람의 영혼과 운명을 뒤섞고 있었고, 낡은 방 안의 사물들조차 그 변화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호롱불이 마지막으로 밭아가고 불꽃을 튀기며 사그라들었고, 방 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도령이 벗어놓은 비단 도포가 스르르 미끄러져 돌쇠의 몸을 덮는 듯한 형상이 어른거렸고, 돌쇠가 벗어놓은 땀 냄새나는 저고리가 도령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의 이동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의 낡은 벽시계조차 똑딱거리는 소리를 멈춘 듯했고, 시간의 흐름은 뒤틀려 내일 아침이 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주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 앞까지 와서 귀를 기울였지만 조용한 숨소리만 들리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이미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이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일 아침 두 사람이 겪게 될 혼란과 당혹스러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은 근심을 잊게 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의 술 한 잔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산골 마을의 주막은 세상과 단절된 채 신비로운 전설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빛이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산골의 아침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워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령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기려 했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부드러운 명주 이불이 아니라 거칠고 냄새나는 낡은 무명천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도령은 눈을 번쩍 떴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천장과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누더기 옷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도령은 벌떡 일어나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곱고 하얗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자신의 뺨을 어루만져 보았는데 손끝에 닿는 피부는 거칠기 짝이 없었고 턱에는 며칠 깎지 않은 까칠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령은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자신의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라 굵고 걸걸한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을 둘러보았고 윗목 상석에 비단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들어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비단옷을 입고 있는 머슴 돌쇠였습니다. 그때 돌쇠 역시 부스스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는 평소처럼 잘 잤다 하며 기지개를 켜려다 말고 몸을 조이는 낯선 옷의 감촉에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비비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주인이 입던 값비싼 도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도령님 옷을 입고 있지 꿈인가?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의 투박한 말투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점잖고 가늘어진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방금 전까지 꿈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끔찍한 현실임을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돌쇠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돌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위엄과 기품에 눌려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이놈 돌쇠야, 네가 어찌 감히 내 옷을 훔쳐 입고 상석에 누워 있느냐. 어서 이 옷을 벗지 못할까. 도령은 호통을 쳤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이 화가 난 머슴이 주인에게 대드는 형국이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도 도령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눈을 떠보니 이렇게 하고 변명하려 했으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투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내 옷차림이 어쨌다는 것인가 하는 점잖은 양반의 말투로 변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부엌에서 일하던 주모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두 사람의 기이한 대치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모는 비단 옷을 입은 돌쇠 앞에 정갈한 밥상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얼굴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누더기를 입은 도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표정을 싹 바꾸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방구석에서 뭉개고 있느냐. 어서 나가서 장작 패고 말 여물이나 쑤어라.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도령은 주모의 태도에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모 눈이 삐었소. 나는 이 댁의 도령이고 저놈이 내 머슴이란 말이오. 도령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주모는 콧방귀를 뀌며 빗자루를 들어 도령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놈이 아침부터 술이 덜 깼나. 어디서 감히 양반 행세를 하려들어 내 놈 주제를 알라. 썩 나가지 못해 주모의 매서운 타박과 등짝을 파고드는 고통에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듯 방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고 차나침 공기가 헐벗은 목덜미를 파고들며 처량한 신세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돌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밥상을 내려다 보았는데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넘보지도 못할 진수성찬이었지만 돌쇠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밥그릇을 들고 마시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저절로 숟가락을 들어 우아하게 밥알을 새는 신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왜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는겨? 돌쇠는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겉모습은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고고한 선비 그 자체였습니다. 마당으로 쫓겨난 도령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모의 호통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어쩔 수 없이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도끼질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묵직한 도끼자루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까진 나무 토막쯤이야. 도령은 이를 악물고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으나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렸고 도끼날은 장작이 아닌 맨땅을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찌릿한 충격에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놓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나그네들이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칫칫, 덩치만 컸지 힘쓰는 요령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놈이로군. 도령은 수치심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다시 도끼를 잡았지만 몇 번의 헛스윙 끝에
겨우 장작 하나를 쪼개는데 성공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곱던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혀 터지기 시작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는 평소 돌쇠가 뚝딱 해치우던 일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매일 이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구나. 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그동안 돌쇠의 노고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고단함은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한편 방 안의 돌쇠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돌쇠가 트림을 시원하게 하고 싶어 입을 벌렸으나 나오는 것은 잘 먹었네라는 점잖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때 옆방에 묵었던 다른 선비들이 갓을 쓰고 들어와 합석을 청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보시오. 한양 가시는 길인가 본데 요즘 조정 돌아가는 형국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그들은 돌쇠가 당연히 자신들과 같은 식견을 가진 선비일 것이라 여기고 어려운 시국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조정이 뭔지 형국이 뭔지 알 턱이 없었기에 식은땀만 뻘뻘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게 참으로 거시기 하구만요. 돌쇠가 겨우 내뱉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이었지만 선비들은 그것을 심오한 은유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요. 역시 과묵하신 분이로군요. 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한 선비가 붓과목을 내밀며 시 한 수 읊어보자고 청했을 때 돌쇠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붓을 잡는 법조차 몰랐기에 붓대를 주먹으로 꽉 쥐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글자라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에게 흰 종이는 거대한 감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차라리 짐을 지고 산을 넘는 게 낫지. 이건 사람 말려 죽이는 짓이야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점잖게 앉아 있어야 하는 다리는 쥐가 나서 저려왔고 꽉 끼는 각근은 목을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도령이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일인 줄 알았으나 막상 겪어보니 엉덩이에 종기가 날 것 같은 고통과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야 하는 정신적인 압박감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에서 땀 흘리는 도령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장작 패는 게 속 편하겠네. 마당의 도령 역시 방 안의 돌쇠를 훔쳐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대접받는 돌쇠의 모습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돌쇠는 밖에서 추위에 떨며 나를 기다렸겠구나. 도령은 자신이 누렸던 안락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늦었고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주모는 쉴 새 없이 일거리를 던져주었고 도령은 물지개를 지고 비틀거하며 우물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댔던 도령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쑥 검정이 묻은 얼굴,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나의 학식과 가문은 이 껍데기가 바뀌니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인가? 그는 절망감에 빠져 주저앉았지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집 머슴은 덩치만 컸지 영 부실하네. 주인 잘못 만나 고생 꽤나 하겠어.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도령의 가슴에 꽂혔고 그는
신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면서도 동시에 절대적인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자 방 안의 선비들은 돌쇠에게 더욱 난해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네는 사서삼경 중 어느 구절을 가장 즐겨 읽는가? 돌쇠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등 줄기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비단 속적삼을 적셨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양반의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식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나 남들에게는 고고한 침묵으로 오해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한 돌쇠가 내 잠시 뒷간에 좀 다녀오리다 하고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양반의 걸음걸이로 점잖게 걸어야 했지만 마음이 급해 뒤뚱거리며 갓을 삐딱하게 쓴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더미에 기대어 헐떡이고 있던 도령과 돌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몰골을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령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돌쇠의 얼굴은 공포와 피로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원망보다는 동병상련의 아픔과 깊은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령이 먼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괜찮은가? 그 옷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군. 그의 말투는 하인의 거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돌쇠 역시 울상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도령님, 아니, 이놈아. 아니지. 아이고, 죽겠습니다요. 글 읽는 게 돌나르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듭니다. 머리에 쥐가 나서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돌쇠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장 그 옷을 벗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 밑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 잠시나마 서로의 고충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네. 자네가 짊어진 짐이 보찜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리도 춥고 배고프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매일 견디고 있었다니. 도령이 자신의 부르튼 손을 내려다보며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돌쇠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요. 저는 도령님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노시는 줄만 알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숨도 못 쉬겠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힘든 건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동경했던 두 사람은 그 삶의 이면에 감춰진 고통을 직접 체험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밤에 술을 권했던 삿갓쓴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문득 그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삶을 잃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한 노인의 의도적인 가르침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노인을 찾아야 해. 그 술이 문제였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네. 도령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지만 돌쇠는 맥이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주모도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를 바뀐 모습으로만 보고 있으니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습니까요?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주모가 다시 나타나 도령에게 점심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이번에는 마구간을 치워라 하고 소리쳤고 방 안의 선비들은 돌쇠를 찾아 이복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끝내세 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각자의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령은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돌쇠는 숨막히는 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막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들이닥쳤고 주막 안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인근 고을의 훈장님도 섞여 있었는데 그는 유식해 보이는 돌쇠를 보고 반가워하며 다가와 자네, 혹시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무엇인지 짐작 가는 바가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양반 행세를 했다며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돌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마당에서 똥을 푸고 있는 도령을 애타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마구간에서 말똥을 치우던 도령 역시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한 돌쇠가 공경에 처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도령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천한 몰골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짐을 대신 지고 고통받는 돌쇠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도령은 똥지게를 내려놓고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훈장과 돌쇠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도령에게로 쏠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슴의 객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친구를 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풍기는 지독한 거름 냄새를 온몸에 휘감은 채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뚜벅뚜벅 선비들이 모여있는 평상 앞으로 걸어 나오자 좌중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점잖은 선비들은 코를 감싸쥐며 에잉,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인가, 저리 꺼지지 못할까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도령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나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공경에 처한 돌쇠와 거만한 훈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안에 담긴 기계는 천냥 빚을 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것과 같았습니다. 도령은 훈장 앞에 멈춰서서 거칠어진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읍을 했는데 그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기품이 넘쳐보는 이들을 당혹게 했습니다. 소인이 비록 천한 일을 하고 있으나 훈장님께서 여쭈신 말씀이 귀에 들어와 감히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탁했으나 그 말투와 억양은 글을 오래 읽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운율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내 놈이 글을 아느냐 말똥이나 치우던 놈이 어디서 감히 문자를 쓰려드느냐 하고 비웃었지만 도령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성현께서 말씀하시길 배우지 않고 생각만 하면 위태롭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남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 논하시는 시제는 단순히 글재주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단함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령은 과거 시험에 나올 법한 난해한 주제를 술술 풀어내며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명쾌하게 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지식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머슴으로서 직접 겪은 육체적 고통과 배고픔을 녹여내어 진정한 위정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절절하게 토해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살아있는 문장이 되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선비들과 훈장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무식한 머슴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도 하기 힘든 명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비단옷을 입고 식은땀을 흘리던 돌쇠는 구세주를 만난 듯 얼굴이 환해지며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습니다요. 맞습니다요. 아니, 저분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돌쇠의 경박한 맞장구는 선비들의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했고 좌중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자네가 정말 저 집의 머슴이란 말이오. 그렇다면 저기 앉아있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비단옷을 입은 돌쇠에게로 쏠렸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버티는 것이 불가능함을 직감한 돌쇠는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이구,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글자라고는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돌쇠란 말입니다. 저분이 진짜 우리 도령님이고 나는 그냥 짐꾼이란 말입니다요. 돌쇠의 폭탄 선언의 주마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일부는 미친 사람들이라며 혀를 찾고 일부는 귀신에 홀린 게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령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미쳐서 주인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주인이 미쳐서 머슴을 두둔하는구나. 훈장은 혀를 끌끌 차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 분위기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모가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노인이 두고 간 빈 호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하시오. 이 양반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 귀한 손님들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게요. 주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주막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모는 도령과 돌쇠 사이로 걸어가더니 두 사람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오. 그저 욕심이라는 술에 취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주모는 들고 있던 호리병을 사람들 앞에 들어보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이곳에 삿갓쓴 노인장이 다녀가셨소. 그분은 이 고개 너머에 사시는 신령님 같은 분인데 가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장난을 치시곤 하지. 주모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서로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서로의 짐이 더 가벼워 보여서 부러워했소. 그래서 노인장이 어디 한번 직접 살아보라며 자리를 바꿔주신 게지. 겉모습은 바뀌었어도 소갈맹이는 그대로니 머슴 몸에서 선비의 글이 나오고 선비 몸에서 머슴의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주모의 설명은 기이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령은 주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튼튼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탐냈고 이 사람은 저의 비단옷과 대접받는 자리를 탐냈습니다.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서로의 삶을 훔쳤으나 남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도령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돌쇠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양반님네들이 그냥 놀고 먹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헌데 하루 종일 앉아서 글 생각하는 게 등짐지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힘들더만요. 머리에 쥐가 나고 숨이 턱턱 막혀서 제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요. 제발 저 좀 다시 돌쇠로 살게 해 주십시오.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솔한 사과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만했던 훈장조차도 숙연해져서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화해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주모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뜨트.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남이 볼 때는 꽃길 같아도 막상 걸어보면 자갈 밭인 게 인생사라오. 이제 서로의 속사정을 뼛속 깊이 알았으니 그만하면 됐다. 주모는 부엌으로 돌아가더니 커다란 나무 바가지에 맑은 샘물을 한가득 떠왔습니다. 자, 이 물은 뒷산 약수터에서 길어온 찬물이다. 이것을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오. 술기운도 깨고 헛된 욕심도 씻어내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시오. 주모가 건넨 물바가지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물은 보석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도령이 먼저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혼란과 어지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고 지독한 피로감 대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령은 남은 물을 돌쇠에게 건넸고 돌쇠 역시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네. 시원하다. 돌쇠가 탄성을 내지르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긴장이 풀린 듯 허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훈장과 선비들은 도령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귀한 분을 몰라배웠습니다. 험한 일을 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학식을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도령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저 역시 머슴의 고충을 모르고 편하게만 살았던 지난 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누더기를 걸친 머슴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서 선비의 기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주모는 평상에 둥근 멍석을 깔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공연한 일로 기운들 뺐으니 뭐 좀 욕이나 하시오. 감자랑 고구마 쪄놨으니 한 입씩들 하시고 주모가 네오 쟁반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삿대질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둥글게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도령과 돌쇠도 나란히 앉아 감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도령은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 돌쇠에게 건넸고 돌쇠는 고맙다는 듯이 해벌쭉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이 옷 입고 있으니까 감자가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갑니다요. 돌쇠가 비단옷 소매를 걷어붙이며 투덜거리자 도령은 껄껄 웃으며 나도 이 누더기가 까슬거려서 영 불편하네. 그래도 오늘 밤만 참게.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걸세. 하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신분의 벽이나 서먹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의 기이한 체험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자를 나눠 먹으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져 사방이 캄캄해졌지만 주막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깔리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이야기 소리가 오늘 하루의 소동을 덮고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선비란 옷차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는 지혜에 있는 것이구나. 돌쇠는 배가 부르자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는데 비록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모습이 영락없는 순박한 머슴 돌쇠였습니다. 도령은 잠든 돌쇠의 어깨에 흘러내린 옷자락을 덮어주며 그 투박한 얼굴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령에게 돌쇠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이자 스승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이들이 모인 주막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경계심과 편견도 모닥불과 함께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에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오늘 고생이 거름이 되어 두 사람 앞길을 비춰줄 게야. 그녀의 혼잣말은 바람에 실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밤은 어젯밤과 달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령과 돌쇠, 그리고 주막의 모든 사람들은 기묘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올 새로운 아침과 본래의 모습을 기다리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에 남은 온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새벽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밤새 주막을 감싸고 있던 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으며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녹아내린 물방울이 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은 아침을 여는 맑은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와 같은 살을 내는 듯한 한기는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하고 청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방바닥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두 나그네의 호흡도 점차 아침의 리듬에 맞춰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눈을 뜨기 전 습관적으로 손을 더듬어 이불의 감촉을 확인했는데 손끝에 닿는 느낌이 거칠고 뻣뻣한 무명이 아니라 매끄럽고 부드러운 비단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고 익숙한 천장과 자신이 덮고 있는 고운 색깔의 이불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왔어.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눈앞에 가져와 보았는데 어제 하루 동안 굳은 살이 박히고 터졌던 투박한 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희고 고운 선비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으나 어제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여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랫목 쪽에서 으어 하는 익숙하고 걸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도령은 급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머슴 돌쇠가 입을 벌리고 대자로 누워 있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어제의 비단옷이 아니라 땀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무명 저고리였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엉덩이를 벅벅 긁으며 몸을 뒤척였는데 그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도령에게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점잖은 척하느라 고생했던 돌쇠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본래의 활기차고 씩씩한 머슴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며 불렀습니다. 이복의 돌쇠, 일어나게. 날이 밝았네. 돌쇠는 도령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번쩍 떴고 눈앞에 서 있는 도령의 말끔한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도령님 진짜 우리 도령님 맞으십니까요? 돌쇠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과 도령의 옷을 번갈아 확인하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꽉 끼는 옷 입고 양반 노릇 안 해도 되는구만요. 숨이 탁 트이는 게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허름한 옷자락을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어루만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그 순박한 모습에 도령도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는데 그 웃음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제 그 노인의 술 한 잔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가르침을 주었네. 남의 삶이 좋아 보여도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면 각자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 돌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저는 도령님이 글만 읽으셔서 편하신 줄 알았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도령님이 짊어지신 가문의 무게가 제 보찜보다 더 무겁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주모가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두 사람의 원래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듯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밤에는 편히들 주무셨소. 어제는 두 분이서 아주 재미난 연극을 보여주시더니 오늘은 다시 점잖은 주인과 듬직한 일꾼으로 돌아오셨구려. 주모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주모님 덕분에 귀한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어제의 추태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도령의 겸손한 태도에 주모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모가 내어준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며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도령의 눈빛은 예전에 유약하고 불안해 보이던 것과는 달리 한층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각근을 매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라. 돌쇠 역시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도령님 과거 급제하실 때까지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모셔야지. 저렇게 속 깊은 양반이 또 어디 있겠어.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상은 소박한 시래기 된장국과 보리밥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령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으며 어제 돌쇠의 몸으로 느꼈던 그 지독한 배고픔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이란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이 한 그릇의 밥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이제는 알겠네. 도령이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우자. 돌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도령님이 밥을 이렇게 잘 드시는 건 처음 봅니다요. 힘을 쓰시려면 든든히 드셔야지요.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오자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어제의 소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습관적으로 거대한 보찜을 지려 하자 도령이 다가와 보찜의 끈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그 짐 속에 든 책들은 내가 한양 가서 봐야 할 것들이니 그 무게의 절반은 내 것이나 다름없네. 너무 무거우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나누어 둘 테니. 돌쇠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도령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요. 도령님, 이까짓 짐이야. 제게는 깃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막을 나서려는데 주모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오며 하얀 천에 싼 주먹밥 2덩이를 건넸습니다. 가시는 길 험한이 출출할 때 드시구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오. 사람의 팔자라는 게 정해진 것 같아도 마음 먹기에 따라 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하는 법이라오. 주모의 마지막 당부는 도령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도령은 엽전 꾸러미에서 넉넉한 밥값을 꺼내어 주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모님의 말씀과 어젯밤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모는 넉넉한 웃음으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제와는 발걸음의 무게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령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걸었지만 더 이상 숨을 헐떡이거나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과 용기가 실려 있었고 등 뒤에서 따르는 돌쇠를 배려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돌쇠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머슴에게 노동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바위에 걸터 앉았을 때 도령은 멀리 산 아래로 보이는 주막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주막은 마치 신기루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돌쇠야, 저 주막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불만 속에 살았을 거야. 도령의 말에 돌쇠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 삿갓은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셨을까요? 혹시 산신령님이 아니셨을까요? 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러 잠시 내려오신 게지. 다시 길을 재촉하며 도령은 돌쇠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 이번에 한양 가서 꼭 급제하여 자네처럼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네. 내가 직접 겪어보니 그 고통을 알겠더군. 도령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든든한 주인을 바라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도령님이라면 분명 해내실 겁니다. 요제가 한양까지, 아니 도령님이 정승 판서가 되실 때까지 곁에서 그림자처럼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개를 거의 다 넘었을 무렵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응원하는 듯 손짓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가을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도령은 문득 어젯밤 주막 방 안에서 맡았던 그 기묘한 술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망각의 술이 아니라 각성의 술이었음을, 그래서 서로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준 약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간은
오히려 두 사람의 인생을 꽉 채워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은 산마루를 넘어 점차 작아져 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오래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가는 길 위에서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탱해 줄 진정한 벗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우정과 이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주막에서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고 주막의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리고 산새들은 둥지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도령과 머슴이 써 내려갈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꿈속에서 누군가의 삶을 잠시 엿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꿈일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내려와 지붕 위에 앉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도 어둠 속에 묻혀 잠이 듭니다. 도령과 돌쇠가 걷고 있을 그 길 위에도 밝은 달빛이 비추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들 고단한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이야기는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도령과 돌쇠의 긴 여정도 주막에서의 기묘한 하룻밤도 이제는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잠시 엿봄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날들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험한 고갯길도 무거운 짐도 세상의 시선도 그들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덮고 편안한 꿈나라로 떠나실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여 잠이 오지 않아 다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새로운 제목을 하나 던져주십시오. 내일 밤 다시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